한국은 절대 판을 흔들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버드 대형 강의실, 수백 명의 학생이 숨을 죽인 채 교수의 질문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조건. 답은 예상 밖이었고 강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스스로 힘을 감춘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죠. 왜 숨긴 나라가 가장 무서운 변수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코파이를 아시죠? 빵과 마시멜로우의 완벽한 비율. 그 위에 코팅된 적당한 초콜릿. 바로 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155mm라는 숫자 안에 말이죠. 가장 많은 폭약을 가장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계산된 완벽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360만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너 로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특별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님이 전통 사회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실제 사례를 공개한다는 공지가 며칠 전부터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공개한다니 강의실은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찼으며 평소라면 듬성듬성 앉았을 자리들이 오늘만큼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더니 칠판에 딱 한 단어만 적으셨어요. 포방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는데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 단어는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아는 은밀한 별명이라고 하셨어요. 포병과 방위를 합친 말로 한국 국방부를 부르는 비공식 명칭이며 이 단어 하나에 한국군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거닐며 말을 이어가셨는데 사실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석 달 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친구이자 30년 경력의 방산연구원인 데이비드라는 분이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다고 해요. 그분은 평소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는 믿기 힘들다는 흥분이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탄약 저장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미군 사령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미군 고위 장성이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성은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고의 규모와 시스템을 보고 나서 이것은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시설을 평가해온 데이비드가 그토록 충격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0만 발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3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약 100만 발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간신히 25만 발을 긁어모았고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를 포함한 27개국이 합쳐서 겨우 100만 발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360만 발을 산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설명하기 위해 게임 비유를 드셨어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게임에는 탱크라는 강력한 유닛이 있는데요. 보통 게이머들은 인구수 제한 때문에 최대 200대 정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2000대의 탱크를 동시에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전체가 탱크로 뒤덮여 상대방은 아예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이 보유한 자주포가 정확히 3,300문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며
이론적으로 한 국가가 혼자서 세계 대전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자주포들의 성능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각각의 전투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사거리, 명중률, 연사속도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며 실전에서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포탄들은 대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교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한국은 전국 곳곳에 산속 깊은 곳에 지하 요새 같은 탄약고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360만 발이라는 엄청난 양을 한 곳에 모아둘 수는 없으니 수천에서 수만 발씩 나눠서 각각 독립된 시설에 보관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한국 전역에 수백 개 이상의 탄약고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이 산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남한 역시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이를 두고 인간 두더지 수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지하시설 건설 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 탄약고들은 단순히 깊이 파묻어 놓은 게 아닙니다. 각 시설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관리되며 최신식 김치 냉장고처럼 포탄의 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보안과 효율성의 균형인데요.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어 어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막상 전쟁이 터지면 20분 내로 포탄들이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고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를 마치 땅속 개미집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개미들이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조직적으로 움직여 옮기듯이 한국의 탄약고 시스템도 전쟁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미군 사령관이 이 시스템을 보고 경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도 이런 규모와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담긴 의미를 다시 설명하셨는데요. 한국군은 만성적으로 화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360만 발로도 모자라 최소 1000만 발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할까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70년째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위협이 상존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압도적인 화력만이 유일한 보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포탄 분야에서 워렌 버핏이고 엔비디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신으로 불리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을 축적한 인물이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칩을 독점하며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고요. 한국은 포탄 세계에서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20년 걸려 만들 양을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20만 발씩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던 학생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는데요.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포탄들을 무기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 모든 준비는 철저히 방어 목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방어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과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나라가 혼자서 유럽 전체보다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데이터와 데이비드의 현장 증언, 그리고 미군 사령관의 공식 발언까지 종합해보니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자신이 한국을 연구하게 됐는지 그리고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들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단상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요. 데이비드가 전화로 흥분한 목소리로 쏟아낸 그 숫자들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360만 발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이거나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교수님은 연구실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직접 데이터를 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데이비드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국제방산 데이터베이스, 군축협정보고서, 각국 국방백서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관련 보고서를 읽다가 교수님은 멈칫하셨다고 해요. 유럽 각국이 포탄 부족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국 비축분을 거의 다 털어냈고 프랑스는 생산 능력 부족으로 속을 태웠으며 영국은 공장 증설에만 몇 년이 걸린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형광펜을 들고 한국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셨다는데 어느 순간 페이지가 노란색으로 뒤덮였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지원한 포탄,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무기, 한국 제조업체와의 계약, 계속해서 한국이 언급됐던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기사에는 충격적인 비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럽 27개국이 합쳐서 제공한 포탄이 약 30만 발인데 한국은 혼자서 50만 발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순간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단위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한국 혼자서 유럽 전체보다 많은 포탄을 전쟁터로 보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1년에 걸쳐 30만 발을 모으는 동안 한국은 몇 달 만에 50만 발을 생산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과 비축량이 유럽 전체를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포탄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하게 주문한 전차 이야기도 나왔어요. 폴란드는 자국 전차를 모두 전선에 보내고 나서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독일의 도움을 청했더니 레오파드 전차를 원하면 5년을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미국은 에이브람스 생산 대기줄이 길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넉 달 만에 첫 번째 K2 전차들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5년 걸려 한 대 줄 때 한국은 넉 달 만에 초도 물량을 먼저 보내 전력 공백을 막아줬던 거예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뿐이었다는 거죠. 교수님은 노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는데 한 문장이 특히 크게 적혀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 이 별명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자유진영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제 언론들은 한국을 새로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도 유럽도 못 해낸 일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빠른 납기, 압도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품질까지. 교수님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납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새로운 공식이 탄생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가 폴란드보다 성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도착한다면 그 사이 폴란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국의 K2가 넉 달 만에 도착해서 당장 러시아를 막아낸다면 폴란드 입장에서 어느 쪽이 진짜 동맹일까요? 교수님은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점점 더 깊이 한국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밤새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이라고 밝혔고 교수님께 긴급히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전략이었고 특히 한국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교수님은 워싱턴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받으셨다고 해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자 최고 위급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결정들이 이곳에서 내려졌고 외부인이 초청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펜타곤 분석관, 국무부 고위 관료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라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2주 동안 그곳에서 수천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각종 전쟁 게임을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도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과 방산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반복됐던 겁니다. 교수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요. 360만 발의 포탄, 지하 요새 같은 탄약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나온 보고서는 극비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사회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거죠.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뭐길래? 바로 이 질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2주 동안 교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 달라진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앞줄에 앉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풀어놓겠다고요. 한국이 단순히 포탄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향해 걸어가시더니 분필을 들고 커다랗게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바로 3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미국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찾아내라는 임무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전문가들은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수천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전쟁 게임, 경제, 모델, 공급망 분석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첫 번째 손가락을 펴보이셨습니다. 시나리오 1번, 중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쇄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완전히 막고 피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해요. 피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걸 끊으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던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국내 총생산이 5% 하락했고 아이폰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남미와 호주에서 대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망을 재편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생존합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시나리오 2번,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 절단 및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인터넷 해저 케이블까지 끊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요. 유럽은 난방이 끊기고 인터넷은 마비될 겁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은 견딜 수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습니다. 통신망도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나스닥이 일시 흔들리고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국가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역시 결론은 같았습니다. 미국은 생존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꽉 쥐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시나리오였다고요. 이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뜨자마자 상황실 안장군들은 말을 잃었고 백악관에서 온 관계자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는 겁니다. 앞선 두 시나리오와 달리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나리오 3번, 한국이 미국과의 모든 산업 및 국방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사일 공격도 없었고 사이버 해킹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나라가 조용히 협력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을 뿐인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 미국의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된다는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숫자 3 옆에 물음표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춰버렸고 태평양 함대는 고철 덩어리가 됐으며 미국의 방위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미국의 숨통 끊기가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나라가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방심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펼치시더니 아주 작은 반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백악관을 공포에 떨게 만든 세 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제임스라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거의 자리에서 일어설 듯한 자세로 반박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 아니냐며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생존이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고요. 제임스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평택에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28,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설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병력을 보내고 시장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오직 자선 사업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미국이 얻는 이득을 계산한 결과였던 겁니다.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지정학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미국 공급망에 묶어두는 무역 이익도 챙겼고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짜놓은 이 밀접한 관계가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치명적 의존으로 변질됐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쪽에서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확히는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깊숙이 통제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통제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도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의존의 함정이며 우리가 만든 동맹 구조가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한국이 감히 미국을 배신할 리는 없지 않느냐며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배신할 필요가 없다고요. 한국이 단순히 협력을 중단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든 그 안보 우산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비를 막을 수 없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동맹관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고요. 미국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입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화면에 반도체 칩과 거대한 배터리 팩 사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뇌부터 설명하셨어요.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핵심 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HBM, 풀어서 말하면 고대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생각을 하려면 두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기억장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력이 없으면 생각을 이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바로 그 초고속 기억장치인데 인공지능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두 회사가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수치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칩 공급을 끊으면 구글 데이터 센터는 먹통이 되고 챗GPT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요. 즉시 뇌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인공지능 발전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맡지만 실제로 그 칩이 작동하려면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라고 하셨어요.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의 바닥을 뜯어보면 누구의 배터리가 들어있을까요? 화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배터리 셀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중국 배터리는 안보 문제로 퇴출당했고 일본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유럽은 아직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차나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미국이 무너진다는 건 과장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어서 자기 아이폰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학생들이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요. 그럼 제임스는 자기 전 재산이 묶인 나스닥이 붕괴해도 괜찮다는 의미냐고 물으셨어요. 제임스의 웃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의 실체를 뜯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위태롭다고 하셨어요. 미국인의 60%가 주식 시장에 목을 메고 있고 그들의 은퇴 자금인 사형 1K는 전적으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형 1K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데 회사와 개인이 함께 적립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 준비를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띄우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은 주식 불패 신화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신화를 떠받치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즉 미국 국민들의 평온한 노후는 상당 부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방금 웃으며 질문한 제임스를 지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도면 미국이 무너진다고 할 만하지 않겠느냐고요. 제임스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디지털의 뇌도 모빌리티의 심장도 상당 부분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 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황이 읽혔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요인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이라고요. 화면에 미국 국방장관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폴란드, 그리고 한국이 우리의 모범 동맹이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강의실 중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모범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 없는 립서비스 아니냐며 진짜 중요한 나라들이 다 빠져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켄지의 상한 자존심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요. 만약 그 단어가 빈껍데기라면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나라들이 빠졌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표지를 띄우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냉혹하다고 하셨어요.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전략문서를 보면 미국은 동맹국을 정확히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 동맹, 핵심 동맹, 그리고 모범 동맹입니다. 핵심 동맹 중에서도 미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극소수의 나라만을 모범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책의 우선권, 대통령과의 직통 한라인 같은 정치적 특혜는 기본이고 경제, 안보, 그리고 가장 민감한 첨단 방산 기술 공유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켄지를 정면으로 응시하셨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는 인증 마크인 셈이며 언급되지 않은 나라들에겐 아쉽지만 뼈아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그런 등급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냐며 미국이 마치 선생님이 학생 점수 매기듯 동맹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켄지의 질문이 아주 모범적이라고요. 일부 학생들이 킬킬대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왜 그런 오만해 보이는 짓을 할까요? 사실 미국은 지금 급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슈퍼파워라는 글자를 적고 붉은색으로 X자를 그으셨습니다. 솔직해지자고 하셨어요. 2025년에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의 제국이라고요. 달러를 찍어내고 인공지능 코드를 짜는 건 세계 1등이지만 전쟁은 주식이나 코드로 하는 게 아니라 강철과 화약으로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미국 해군의 텅 빈 조선소와 잡초가 무성한 미국의 포탄 공장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이게 미국의 민낯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제조업을 천한 것이라 여기고 해외로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해군은 고장난 군함을 수리할 도크가 없어서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중국이 군함 5척을 찍어낼 때 미국은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해 유럽 전쟁터의 포탄 박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절박함은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다고 하셨어요. 유럽 전쟁 당시 미국과 유럽 27개국의 탄약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때 누가 그 빈 곳을 채워줬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잠깐 멈춰서 학생들의 눈을 하나씩 마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답하셨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포탄 50만 발이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조차 충격받으며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 썼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한국 혼자서 유럽 27개국 전체보다 많이 제공했다고요? 교수님은 정확하다고 답하셨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가 제공한 포탄보다 한국이 제공한 포탄이 더 많았다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비축 물량 관리와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이 모든 걸 단기간에 해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셨습니다. 유럽은 자국 재고를 털어서 겨우 30만 발을 모았는데 그것도 1년에 걸쳐서였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공급망 운영으로 50만 발을 제공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종합적 제조 관리 능력이 유럽 전체의 산업력을 압도했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별명이 이제 누구 것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이제 한국이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옆자리 친구의 손이 떨리며 노트에 뭔가 적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화면에 폴란드 항구에서 전차가 하역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폴란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모든 전차를 유럽 전선에 지원하고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러시아는 국경 바로 너머에 있었고 폴란드는 다음 타겟이 자신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방 동맹국들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독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독일 국방부 답변서를 띄우셨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를 원한다면 5년을 기다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생산 대기열이 길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르클레르 전차는 아예 수출용 생산 라인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결국 폴란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첫 번째 K2 전차들을 폴란드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5년 걸려 한 대 줄 때 한국은 몇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먼저 보내 전력 공백을 막아줬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무게를 실으셨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전차를 만들어도 폴란드가 급할 때 당장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요. 이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 정도 속도라면 폴란드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게 됐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억제력을 제공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약속만 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차를 배에 실어보냈다는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 말입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터키 시리아 사막의 포격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한 포병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름은 T-155 프루트나라고 불리는데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로 만든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K9은 한국형 자주포를 뜻하는 이름인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어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압도적인 운용 데이터로 검증된 포병 시스템이라는 거라고요. 실제 사막의 전장에서 연속 운용하며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무기가 시리아 극한 환경에서도 고장 한 번 없이 작동했다는 사실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모래 폭풍, 극한 더위, 24시간 연속 운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에서 이만큼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 그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일본 역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켄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한국보다 여전히 높고 도요타와 혼다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본은 첨단 소재 기술에서 독보적이며 한국 역시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톤으로 대답하셨어요. 켄지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일본은 분명 경제대국이며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폴란드가 급할 때 일본은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물으셨어요. 유럽 전선에서 포탄이 바닥났을 때 일본은 무엇을 제공했느냐고요. 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기술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무기이며 그걸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현재 한국뿐이라는 게 팩트라고 하셨어요. 켄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제한되어 있었고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다며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충분히 방산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고 유럽은 1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요. 생존이 걸린 절박함 앞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 능력이 전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역사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일본의 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재건됐고 1955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했다고요. 반면 한국은 1953년 휴전 당시 완전히 폐허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보다 낮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궤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교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고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요. 더 중요한 건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혼란에 빠졌고 코로나 백신 확보에서도 뒤처졌지만 한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평범한 톤을 유지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특혜 목록이었어요. 핵잠수함 개발 허가,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 그리고 재천리 권한까지.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대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미국이 핵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있느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미국은 지난 100년 넘게 핵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왔으며 동맹국이라 해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예외를 뒀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핵잠수함 개발을 허가했고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핵클럽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100년 넘게 지켜온 성역까지 깼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국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라는 원칙 말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을 절대 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선언하며 이 빗장을 스스로 깬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요.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빌려 미국 해군의 군함을 쉴 새 없이 찍어내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이 100년 전통을 깰 만큼 한국이 절실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미국은 깨달았다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리는 때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묶어 생존 공동체를 만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교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바로 생존이 걸린 절박함이라고 답하셨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300km,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70년째 휴전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으며 생존 자체가 일상인 나라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나라들만이 진짜 위기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이게 진짜 국력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다고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세 개의 큰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각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 적으셨어요. 지금부터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원 위에 편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미국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30년간 미국은 제조업을 천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힘들고 더러운 일은 국경 밖으로 보내버리자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설계도만 그려주면 되지 왜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리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겼고 미국은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크고 손발은 완전히 마비된 불구가 된 거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선소는 텅 비었고 포탄 공장엔 잡초가 자란다는 게 그 증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두 번째 원 위에 안주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본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과거 제조업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8년대와 9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고 모두가 일본을 배우려 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독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의 완벽함에 갇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교수님은 지적하셨어요. 팩스와 도장에 집착하며 멈춰선 그들은 결국 박물관에 멈춰버린 시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와 파나소닉은 삼성과 LG에게 밀렸고 도요타는 테슬라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세 번째 원 위에 돌파라고 굵게 적으셨습니다. 한국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외칠 때 한국만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여잡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며 제조업의 끈을 억세게 쥐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면 보통은 공장을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돌아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라의 근간을 오직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에 두기로 결심했다고요. 이건 경제적 효율을 따진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순간 우리의 운명도 남에게 넘어간다는 지독한 생존 정신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의 조선소,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석유화학단지의 웅장한 사진들을 동시에 띄우셨습니다. 보라고 하셨어요. 선진국 수준의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을 모두 자국민의 손으로 직접 돌리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돈 벌려고 공장을 팔아치울 때 한국은 오히려 그 텅 빈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밤새 용광로를 지키며 불가능한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 야생의 생존 선택이 2025년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상을 탄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미군 부대 담장 너머로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라고요. 당시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배불리 먹던 사람은 오직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미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가져다가 끓여서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 먹을 정도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사진을 응시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모순적이게도 그 비참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 폐기물조차 씹어 삼켜 연료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DNA에 지독한 생존 본능이 깊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무게를 실으셨습니다. 이 정신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 말입니다. 물론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 뿌리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대적인 고난을 맞았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으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며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을 줬다는 게 더욱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폴란드를 도울 때도 유럽 전선에 포탄을 보낼 때도 한국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였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묵직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앞서 한국이 미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꿈꾸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7개의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패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HBM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겠다고 하셨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심장인 HBM과 차세대 메모리는 한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반도체 전쟁의 킹핀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셨어요. 킹핀은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핀을 뜻하는데 이게 쓰러지면 나머지 전부가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20년간 축적된 삼성과 SK의 미세 공정 노하우는 미국이 지금 당장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인공지능 데이터세트 공동 개발, 안전한 인공지능 혁신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국 혼자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주 패권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달 기지와 화성 탐사를 원한다고요. 물론 일본이나 유럽도 기술은 있지만 그들은 너무 느리고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압도적인 속도와 초정밀 제조 능력으로 우주용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나사가 최근 한국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상업용 저궤도 우주 거점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한국의 제조 시스템 없이는 미국의 우주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안보라고 하셨어요. 팬데믹 이후 우리는 깨달았다고요. 백신 기술이 있어도 그걸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클러스터와 품질 관리 능력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과의 바이오 협약은 미국의 설계도와 한국의 공장이 합쳐진 생존 동맹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려면 한국과의 협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 기술 이론은 미국이 앞설지 모르지만 그 복잡한 양자 소자를 실제로 칩에 구현하고 양산해낼 수 있는 나노 단위의 극한 기술은 한국의 반도체 DNA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실험실의 양자 기술을 현실로 꺼내줄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육지 통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지는 5세대 통신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국 화웨이에게 밀린 미국이 육지, 즉 6세대 통신에서는 절대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한국과 육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육지의 핵심 기술인 테라헤르츠 통신과 초고속 프로세서에서 한국이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 즉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려 하는데 그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정밀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의 디지털화 수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국방혁신이라고 하셨어요. 앞서 포탄과 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세계가 무기 생산에 허덕일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명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어요. 과거 미국의 별명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가져갔다고요. K9 자주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자주포인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돼 그 성능이 검증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7가지 분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바로 이론만 있어도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 분야와 한국의 역할을 연결한 네트워크였어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요. 인공지능은 우주 개발에 필요하고 바이오는 양자 컴퓨팅과 결합되며 육지 통신은 첨단 제조와 국방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고리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없으면 이 네트워크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인체에서 심장이 멈추면 모든 장기가 기능을 잃듯이 말입니다. 학생들은 압도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한국이 핵심이라는 말이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고요. 미국이 꿈꾸는 미래는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꿈으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공책에 7가지를 모두 적어놓고 밑줄을 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상업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래가 한 나라에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요. 백악관 프로젝트의 진짜 결론을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했다고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다고요. 강의실이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극비 프로젝트의 주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미국의 멸망 시나리오가 아니었다고요.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고요. 다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를 바꿨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킬 스위치라는 단어를 지우고 이상향이라고 적으셨어요. 사실 대통령의 질문은 정반대였다고 하셨습니다. 백악관이 던진 진짜 질문은 이거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패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미국이 앞으로 100년을 더 지배할 수 있는가?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위협을 찾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는 프로젝트였다고요. 우리는 꿈 같은 시나리오들을 돌려봤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손가락을 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시나리오 1번 차이메리카의 완벽한 부활이라고요. 중국이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의 순종적인 하청 공장으로 돌아가는 꿈의 세상을 상상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진핑이 무릎을 꿇고 덩샤오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되 이번엔 완전히 미국의 통제하에서 미국의 주문만을 군말 없이 처리해주는 상황이었다고요. 상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만 해협에는 더 이상 군함이 아니라 무역선들이 평화롭게 줄지어 통과하며 물류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라고요. 중국은 자신들이 독점하던 히토류와 핵심 부품들을 미국한테 원가에 가까운 헐값으로 쏟아부어준다고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아이폰 가격이 현재 절반으로 떨어지고 전기차는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미국 기업들은 생산비 걱정 없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미국은 공장 매연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는 완전히 쾌적한 땅에서 금융과 기술 혁신으로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진정한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14억 인구가 모두 미국 제품에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애플, 테슬라, 구글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5배로 커지는 거라고요. 나스닥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오를 것이고 미국인들의 연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시나리오 2번, 러시아의 완전한 백기 투항이라고 하셨어요. 푸틴이 모든 침략 야욕을 포기하고 미국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세상을 상상했다고요.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창고 역할을 자청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영토 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언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상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가 미국 주도로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을 긴다고요. 미국 가정의 난방비와 기름값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러시아 견제를 위해 쓰고 있는 연간 8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 돈을 우주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 생명공학 연구에 쏟아부으면 미국은 정말로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불로 불사의 꿈까지 이룰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와 자원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시베리아의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 북극해의 새로운 항로까지 모든 게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응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꿈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고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침묵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는 결국 모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중국이 굴복해서 주는 값싼 제품은 미국이 이미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에서 충분히 얻고 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러시아의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고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과의 협력이 가져다주는 건 결국 규모의 확장뿐이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노동력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번을 분석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현상 유지였다고요.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현상 유지라고 적으며 목소리에 무게를 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동맹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 화려하고 꿈 같은 시나리오들보다 정말로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14억 인구의 완전한 굴복이나 러시아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보다 현재 상황이 더 좋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봤다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 파트너들부터 일본, 호주, 캐나다까지 모든 동맹국들의 가치를 재평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각각의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가치들을 종합했을 때 그 총합이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굴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컸다고요. 왜일까요? 동맹국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영국의 금융, 일본의 소재 기술,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굴복해도 절대 줄 수 없는 고유한 가치들이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도 위에 한국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바로 한국이었다고요.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미국이 현재 목숨 걸고 추진 중인 미래 전략 분야에서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를 쥔 유일한 국가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한국 없이는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절대적 의존 관계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미래 전략 분야 모두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라 생존 동맹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깊은 감동을 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유토피아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동맹국들, 특히 한국이야말로 미국이 꿈꾸던 이상적인 파트너 그 자체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강력한 제조 능력을 가진 동맹이 바로 우리 손을 잡고 있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보다 이익이라는 고집을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거라고요.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차라리 동맹을 재평가해서 진짜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자는 게 바로 모범 동맹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불확실한 미래의 적들을 굴복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현재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오시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미국이 위험하다는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이 구도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최상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달러라는 기축, 통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위대한 파트너도 있다고요. 단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가진 절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마지막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절실함이라고요. 모든 게 갖춰진 미국이 저들이 가진 야생의 절실함마저 되찾는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한국의 생존 본능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박수가 잦아들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오늘 강의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거였어요. 복도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곳이라고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달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 전체를 위해 달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그 절실함을 잃지 않기를 말입니다. 동시에 미국도 겸손함을 배우길 바랐어요.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함께 가는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에서 배우길 바랐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역사가 비극적이어도 절실함과 혁신으로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조금 과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나라를 치켜세우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셨을까요?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아도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역할을 해내는 힘.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버텨왔던 선택들이 결국엔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변수로 보였다는 사실. 그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책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사연이 말하려는 건 이미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